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 11번째 이야기. 그 무렵 베르테르는 일종의 허탈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짐작된다. 그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일기나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그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회상했다. 그는 언제나 슬픈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어요. 예전에는 생기 넘치고 유머도 풍부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렵엔 자주 고집을 부려 사람들을 피곤하게 했죠. 알베르트는 베르테르에게 언제나 친절했죠. 그러나 베르테르는 알베르트가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알베르트는 베르테르가 로테와 같이 있을 때 여러 번 방을 나갔어요. 이유는 베르테르에게 반감을 느끼거나 증오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 베르테르가 압박감을 받는다고 생각해서였지요. 그러나 베르테르는 그런 알베르트의 행동을 오해했어요. 자기와 함께 있기 싫어서 그런 거라고 억지를 부렸죠. 그래서 그들의 사이는 점점 더 벌어졌던 거예요. 이것은 알베르트의 친구들이 한 말이다. 그의 첫눈이 내린 어느 날 아침, 베르테르는 로테의 아버지인 법무관의 집으로 달려갔다. 법무관이 병에 걸렸다며 딸에게 마차를 보냈기 때문이었다. 만일 알베르트가 그녀를 데리러 오지 않는다면 내가 데려다 줘야겠다. 베르테르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로 간 것이었다. 눈이 내린 겨울 아침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베르테르의 눈에는 그 아름다움이 들어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괴로웠기 때문이다. 그는 알베르트와 로테의 아름다운 관계를 자신이 파괴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책망하고 또 책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알베르트가 소중하고 훌륭한 자기 아내인 로테보다 시시한 일들에 더 마음을 쏟는 것에 대해 화를 내고 있었다. 자기의 행복을 평가할 줄 모르는 사람. 알베르트는 로테의 가치를 몰라. 베르테르는 알베르트의 태도에도 의심을 품었다. 내가 로테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친구로 대해주는 것은 진정 그의 마음일까? 아니다. 그는 속으로 나를 비난하고 있다. 헤어지면서 늘 다시 오라고 말하지만 그는 내가 떠나기를 바라고 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을 거추장스러워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런 생각들이 베르테르를 괴롭혔다. 베르테르는 별장의 현관에 들어서며 보통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발하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대요. 어떤 남자가 죽었대요. 로테의 큰동생이 그를 보자마자 뛰어나오며 말했다. 그러나 그 소식도 베르테르에게는 별 충격을 주지 못했다. 방에서는 로테가 아버지를 열심히 설득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조사를 맡기세요. 이런 몸으로 현장에 가실 순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건강을 돌보셔야 해요. 하지만 법무관은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범행 장소를 조사해야 한다며 계속 고집을 부렸다.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졌나요? 베르테르가 묻자 로테가 대답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느 미망인의 머슴이었던 사람이래요. 미망인의 머슴? 베르테르는 순간적으로 그 젊은이를 떠올렸다. 제가 현장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나 장담하건대 미망인의 머슴이라는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닐 거예요. 그는 그렇게 성실하고 순진한 젊은이가 절대로 범인일 리 없다고 생각하며 발라임으로 달려갔다. 시체가 놓여 있다는 주막으로 가기 위해선 보리수 나무 사이를 지나가야 했다. 가을까지 잎이 무성하던 보리수 나무의 잎사귀는 이제 다 떨어졌고 그 위로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베르테르는 그토록 좋아했던 그 장소가 갑자기 낯설게 보여 겁이 났다. 어린애들이 놀곤 하던 주막의 문지방엔 피가 엉겨붙어 있었다. 역시 용의자는 그 젊은이였다. 왜 그런 짓을 저질렀나 이 사람아. 베르테르는 붙잡혀 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외쳤다. 그는 조용히 베르테르를 보면서 침착하게 말했다. 아무도 마님을 나처럼 사랑할 순 없어요. 베르테르는 그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을 구해주어야 해. 그를 향한 동정심에 베르테르는 자기의 슬픔, 불만, 고통 따위는 모두 잊어버렸다. 그는 그 불쌍한 젊은이를 변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법무관에게 보고할 사건 내용과 그 젊은이를 변호한 내용들을 길을 걸으면서 연습했다. 다시 별장에 도착한 베르테르는 알베르트가 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법무관에게 사건 내용과 자기의 의견을 열을 내며 설명했다. 법무관은 베르테르의 말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베르테르는 그가 할 수 있는 한의 모든 말을 동원해서 법무관을 감동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법무관은 감동은커녕 그가 살인범을 두둔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베르테르는 자신이 범인이라도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줘야 한다고 필사적으로 주장했다. 법무관은 베르테르의 주장을 강하게 반대했다. 자네식이라면 모든 법률은 힘이 없어지고 국가의 질서는 파괴될 거야. 나는 이 일의 최고 책임자로서 질서 있게 일을 처리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세. 법무관의 단호한 말에 베르테르는 그러면 그 사람이 도망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실 수는 있겠죠? 하고 간청을 해보았다. 물론 그 간청 역시 거절당했다. 거기다가 알베르트까지 베르테르의 의견은 부당하다고 말하며 법무관을 거들었다. 마지막으로 법무관이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그 사람을 구할 길은 없어요. 라고 말하였다. 베르테르는 괴로운 표정으로 그 집을 나왔다. 사실 베르테르도 법무관과 알베르트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불쌍한 그 사람을 변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게다가 알베르트가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마저 했다. 물론 그것이 억지라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기에 일기에는 이렇게 써놓았다. 알베르트가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나는 정말 공정하지 않다. 그날 처음으로 알베르트가 로테에게 베르테르를 비난하는 말을 했다. 살인범이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했으니 용서해야 한다는 그의 억지가 싫소. 그의 무분별한 열정을 멀리하고 싶소. 판단력이 흐리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요. 로테는 묵묵히 알베르트의 이야기를 들었다. 내친 김에 이야기하겠는데 제발 부탁이니 앞으로 당신에 대한 태도를 고치도록 주의 좀 시키시오. 너무 자주 집으로 찾아오지 않도록 말이오.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어요. 벌써 여기저기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것을 당신도 알 거요. 로테가 그 말에 대해서도 대꾸하지 않자 알베르트는 좀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베르테르에 대해 입을 열지는 않았다. 그날뿐 아니라 그 후로도 베르테르에 대한 말이 나오면 그는 중간에서 말을 끝내거나 다른 데로 이야기를 돌렸다. 베르테르는 계속 그 불쌍한 살인범을 구해보려고 애썼다. 어쩌면 그런 집착은 자신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싶은 꺼지기 직전 가물거리는 등불의 불꽃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한 일이었다. 사람들은 살인자를 변호하는 베르테르를 비난했고 그의 주장을 비웃었다. 베르테르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웠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함께 그 불쌍한 젊은이의 고통까지 안고 괴로움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베르테르는 범인이 갑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자신이 법정의 반대 증인으로 소환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거의 실신할 지경이 되어버렸다. 그는 이제 모든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하였다. 그때의 상황을 그는 빌헬름에게 편지를 썼다. 12월 12일 사랑하는 빌헬름, 나는 지금 마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살고 있네. 이건 불안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야. 이것은 광란이야. 뭔가 내 목을 조르는 것만 같아 못 견디겠어. 정말 못 견디겠어. 나는 너무 괴로워서 이 고약한 계절의 밤에 아무데나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다네. 어젯밤에도 11시가 넘어서 집을 뛰쳐나갔네. 요즘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더니 눈이 녹았지. 그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발하임 계곡에는 홍수가 난 것처럼 거친 물살이 흘러가고 있네. 목장이고 생 울타리고 모두 물결치는 바다처럼 되어버린 거야. 달빛이 그 거친 물결 위에서 빛나고 있는 것을 본 순간 나는 두 팔을 벌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네. 자, 아래로 뛰어내리자. 그러면 내 슬픔과 괴로움도 물결과 함께 떠내려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나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진 것 같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 흘렸네. 하지만 나는 땅에서 발을 떼지 못했고 결국 이 모든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했다네. 내 생명의 시계는 아직 조금 덜 돌아간 모양이야. 빌헬름, 나는 나 자신을 나무라지 않을 거야.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빌헬름, 언젠가 더운 여름날에 로테와 산책하다가 버드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었던 적이 있었네. 그 버드나무도 물에 잠겨버렸다네. 그녀의 별장에는 아무 일 없겠지? 12월 14일. 사랑하는 친구여, 어찌된 일일까? 그녀에 대한 나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거룩한 남매간 같은 사랑이 아니었던가. 이제까지 단 한 번이라도 마음속으로 죄스러운 소원이나 욕망을 가졌던 적이 있었던가? 그렇지. 없다고 말할 순 없지. 오늘 나는 꿈을 꾸었다네. 그녀를 두 팔로 끌어안고 그녀에게 입맞추는 꿈을 꾸었다네. 그 꿈 때문에 행복해한다면 나는 죄를 짓는 게 되는 것일까? 나는 이제 마지막에 다다른 것 같아. 아무 때고 눈에 눈물이 고이고 어딜 가도 기분이 좋질 않거든. 하긴 어디 있든 무슨 상관이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으니 차라리 떠나버리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지. 나는 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일까?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무렵 세상을 떠나려는 베르테리의 결심은 더 굳어져 갔다. 로테 곁에 돌아온 다음 죽음은 언제나 그의 기대이자 희망이었다. 그러나 성급하게 굴어선 안 돼. 최선의 확신과 냉정한 결의를 가지고 마지막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야. 베르테르. 그는 그렇게 자신을 타일렀다. 이런 그의 마음은 나중에 편지나 일기에서 발견되었다. 12월 20일. 빌헬름, 자네의 우정에 감사하네. 물론 자네 말이 옳아. 나는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네. 그러나 그곳으로 돌아오라는 자네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네. 나는 다른 길로 가고 싶어. 나를 데리러 오겠다는 말만은 고맙네. 그러나 2주일만 연기해주게. 그리고 내가 편지로 자세한 소식을 알릴 때까지 기다려주게. 우리 어머니께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려주고 내가 어머니께 여러 가지로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하여 용서를 바란다고 전해드리게. 기쁘게 해드려야 할 사람을 슬프게 하고 말았는데 이것도 어쩔 수 없는 나의 운명 같아. 그러면 잘 있게, 나의 사랑하는 친구여. 하늘의 축복이 언제나 자네에게 있길 바라네. 안녕.